책 읽어주는 미주놀. 자, 오늘부터는 피터 린치의 본격적인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텀업입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과 같다. 이 문장은 제가 2003년 월가의 영웅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뇌리에 박혀있는 문장입니다. 린치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경제를 분석하는데 1년에 13분을 쓴다면 그중 10분은 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이밍을 묻습니다. 지금이 주식을 사도 될 때냐? 이어지는 질문 다양합니다. 바닥은 어디냐? 바닥을 잡은 다음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만약 지금 주식을 사도 된다면 어떤 업종이 좋으냐? 혹은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 등등. 주식 투자 혹은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결정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이고 다른 하나는 바텀업입니다. 탑다운, 바텀업, 바텀. 한국어로는 하향식 또는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묘사한 장세에 대한 판단을 먼저 묻는 방식은 탑다운 의사결정입니다. 이렇게 묻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 상승할 것 같을 때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유리한 국면일 때 들어가야 투자의 승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얼핏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스워스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 14장에서는 마켓 타이밍 전략, 즉 전체의 장세를 전망하여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전략의 성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뮤추얼 펀드의 현금 비중, 전술적 자산 배분 펀드의 성과, 자산 배분 애널리스트의 조언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해 본 결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던 전략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버핏도 장세 예측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버핏은 우리는 거시경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시경제 전망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세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번 중 10번 정도 틀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세 전망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 지인 중에 바텀업으로 투자하세요 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장세에 신경 쓰는 사람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논리를 잘 이해하셨다면 기업이 버는 돈이 많아지면 주가는 자연스레 따라 올라간다는 개념에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버는 돈이 10에서 20% 늘어난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회사의 이익이 2~3배 정도 증가했다면 주가가 노는 물, 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범위 자체가 과거 대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거시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금리가 높았던 기간과 낮았던 기간, 환율이 약세였던 기간과 강세였던 기간, 유가가 높았던 기간과 낮았던 기간, 전쟁이 일어났던 기간과 평화로웠던 기간 등등 언제나 기업은 수많은 대외 변수에 노출되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책을 읽어드리는 요즘도 그렇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길게 보면 매크로 변수들은 돌고 돕니다. 어떤 국면에서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실이 긴 기간이 지나면 전반적인 이익 레벨의 변화로 드러나고 주가 레벨의 변화도 그에 맞게 나타납니다.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열심히 매매를 반복하는 방법과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을 찾아서 묻어가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방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승률은 낮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즉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열심히 매매 반복하는 거가 에너지는 엄청 소비되지만 승률이 낮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보면 자꾸 무당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오를까 내릴까? 주식이 그토록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거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주식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잘 바뀌지가 않죠. 책으로 돌아옵니다. 후자의 방법은 에너지를 별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승률은 높은 non-제로섬 게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텀업 투자, 즉 기업을 믿고 가는 투자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탑다운 접근을 시하려 하더라도 바텀업 접근을 깔고 가면 탑다운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의 장세 변화를 다루는 매체에서는 바텀업 접근법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양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매일 자극적인 이슈가 나오고 그걸 해설해주고 뭐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부추겨야 매체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봅니다. 핵심이다,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유튜버들과 증권사에 속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펌핑하고 자극적이게 하고. 미주놀이 처음부터 매머드급의 채널을 포기가 아니라 시작도 안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원하지, 테슬라 내려간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조회수도 안 나고 욕만 정말 쳐드시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네, 거의 뭐 능지처참 당하죠. 그러다 말든 할 말을 한다, 미주놀. 자, 영화 초반부 여행을 간 딸은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가 숙소에 누군가가 침입한 것을 알아챕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침실로 가서 침대 아래에 숨으라고 한 다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영화 테이큰의 유명한 장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해. 이제 너는 납치당할 거야. 영화를 본 분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도망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잡혀간 다음에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도록 조언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이와 같습니다. 주식이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 가격이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경영진을 찾아서 그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트레이더는 모든 빗방울을 다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천재가 아니므로 그냥 튼튼한 우산에 기대겠습니다. 바텀업 투자는 단순합니다.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지 생각해보고 그 조건에 맞는 기업을 찾고 대단히 비싼 가격은 아닌지 검토해보고 사고 기업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탑다운 투자처럼 승률 낮은 게임에 에너지를 끝없이 쏟아붓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틀리더라도 배우는 게 있고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여 기업이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더라도 몇 번 깨지고 나면 반성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그 자체, 즉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기업에 기대고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는 피터 린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정말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한편 바텀업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변수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유익한 일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경기 순환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기 순환주는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익이 큰 폭으로 변하는 주식입니다.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면서 거시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텀업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 실적이 정말로 기업이 잘해서 낸 실적인지 그냥 환경이 좋아서 묻어가서 자란 실적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껏 이 책에서 대가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늘 초과 수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다 좋을 때 함께 잘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나쁠 때에도 정말로 이 회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나쁜 실적이 나온 거지 혹은 모두가 함께 힘든 과정을 겪은 중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터 린치의 결정적인 투자건들은 죽을 듯하다가 살아나는 기업들, 소위 턴어라운드주에서 다수 나왔습니다. 크라이슬러와 펜센츄럴은 절대금액 기준으로 피터 린치가 가장 크게 이익을 얻은 종목입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건 매크로를 쳐다보지 말고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1대1로 직접 매칭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와 시장이 빠지겠다 주식을 팔고 도망가자가 아니라 내가 보유한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최근 저금리 국면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추가로 매수할 자신이 있는가, 혹은 경쟁사들이 금리 인상의 타격을 입어서 위축될 때 내가 보유한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을 회사들의 경영진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등을 물어본다는 거죠. 앞서 경기순환주와 회생주를 말씀드렸는데요. 월가의 영웅을 처음 읽으면 눈에 띄는 게 주식의 6가지 분류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로 분류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분류법이 지금도 유효한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 등의 질문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분류법은 6가지가 될 수도 있고 7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즉 생존기, 성장기, 도약기, 성숙기로 분류할 수도 있고 B2B, B2C와 B2B로 분류할 수도 있고 브랜드가 있는 회사와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등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책에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피터 린치의 빛나는 사고체계는 어떻게 분류했느냐가 아니라, 자, 집중하세요. 주식을 유형별로 분류했다는 사고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주식의 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어떤 유형의 주식이 좋고 어떤 유형의 주식이 나쁘다고 조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터 린치는 각 유형별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등 우선 순위 요소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유형별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 방안을 짤 수 있게 한 거죠. 그레이엄과 버핏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치라고요? 네, 그게 맞겠는데 또 있습니다.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동그라미. 그레이엄은 가치를 범위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버핏은 유리한 확률에서만 베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주놀은 이길 수 있는 게임에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확률 분포를 이야기하자면 해당 기업, 해당 주식이 미래에 어떤 길을 밟아 나갈지, 좋을 때 어떤 모습으로 좋아질지, 나쁠 때 어떤 모습으로 나빠질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터 린치 6가지 유형 분류는 이러한 확률 분포 추론과 대응 방안의 사례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성장주는 업계 내의 구조조정 혹은 주주 환원 정책의 변화로 일시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고성장주의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건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했다가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가자를 외칠 수 있으니 잠깐의 반등에 매도하지 말고 장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점검해야겠죠. 턴어라운드주, 즉 회생주에 투자할 때는 재무구조가 약화되어 유상증자 가능성이 더 커졌는지 혹은 가지고 있는 유휴 자산을 팔아서 유상증자 가능성을 깨뜨렸는지 등에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말하면 버진 갤럭틱 같은 다른 멀쩡한 기업이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인일지라도 이런 한계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 분류를 하고 나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장기간 고성장할 기업에 투자했다면 당장의 매크로번스, 주가 변동, 한두 분기의 실적에 일비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체가 한계 상황에 있다가 부활하려고 한다면 경쟁사의 상황이나 핵심 원자재의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야겠지요. 린치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이 종목을 치워놓고 20년 동안 잊고 지내도 상관없지만 텍사스 항공을 매수했다면 잊고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린치도 선호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버핏과 그레이엄이 그랬듯이요. 그러나 버핏과 그레이엄이 선호하지 않은 유형의 주식은 아예 무시하고 선호하는 주식에만 집중했다면 린치는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주식에서도 어떻게든 이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숨겨진 자산을 보유한 주식도 샀고 대형 우량주도 샀습니다. 가장 큰 수익은 회생주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장기간 보유할 주식으로는 비교적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주 중에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식으로 유연한 사고를 보여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장기간 보유할 주식으로는 비교적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그리고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중에서는 비교적 이익률이 낮은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유연한 사고를 보여줍니다.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른다면 어떠한 이유로 오를까요? 떨어진다면 어떠한 이유로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이 훨씬 유효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며 자신만의 사고체계를 쌓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터 린치의 바텀업 접근법을 마무리하기 전에 칵테일 파티 이론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이란 파티장에 가서 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장세를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최근에 말하는 이제 인간 지표 같은 거겠죠.
사람들이 어색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면 주식을 하기 괜찮은 시기, 관심을 보이면 다가와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시장이 약간 과열 국면에 진입하려는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히려 투자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합니다. 장세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놓고는 장세를 예측하는 이론을 내놓다니 혼란스럽습니다. 장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난하는 겁니다. 이게 피터 린치의 장세 예측 모델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월가의 영웅은 다양한 유머와 자기 비하로 분위기를 가볍게 가져가는 책입니다. 피터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소개하고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이론을 쓸지 말지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칵테일 파티 이론을 가지고 베팅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나는 저평가되고 소외된 훌륭한 회사를 산다.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고 경기 침체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00만 번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핵심 이론인데 바로먼 방식.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말하면 코스트코 얼마나 좋은 주식입니까? 사람들 잘 안 사죠. 왜 안 살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 쫓다가 폭망해도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인정하고 가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겠지.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분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피터 린치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내일부터 읽어드릴 일명 텐베거 심루타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월요일 7월 10일 끝난 장의 모습입니다. 초반에는 좀 시작할 때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장중에는 되게 지루했고요. 마지막에 조금 말아올리면서 끝났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수요일 날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끊임없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설들의 영감과 통찰력을 배워야 됩니다. 고맙습니다.